자, 제2장 수요와 공급의 기본 이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제1장의 내용은 경제학의 기초적인 개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제2장에서부터 본격적인 경제학 이론이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우리의 수요와 공급은요. 먼저 우리가 수요 이론을 먼저 공부하고 그런 다음에 뒤이어서 공급 이론을 공부할 건데 우리가 앞에서 수요 이론을 공부하고 나면 그 내용이 공급 이론에서도 유사하게 반복되는 게 많다 보니까 앞에서 수요 이론을 공부하고 나면 뒤쪽에 공급 이론은 빠르게 강의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수요 이론에서 다 설명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우리 시험 문제에서도 수요가 공급에 비해서 훨씬 더 중요한 비중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실 때에도 수요 이론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자, 출제 비중을 수요와 공급을 나눈다면 약 9대 1 정도의 비율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수요 이론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다. 자, 그럼 이제 내용 들어갑니다. 자, 수요라고 하는 것은요, 일정 기간 동안 주어진 가격으로 수요자들이 구매하고자 의도하는 생산물의 양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 우리 이러한 수요의 개념 정의를 하나씩 뜯어 볼 건데요. 자, 먼저 수요라고 하는 것은요, 일정 기간을 전제로 해서 측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유량 변수가 있고 저량 변수가 있었는데 둘 중에서 유량 변수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요. 다음에 두 번째, 주어진 가격으로 라고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자, 어떤 재화의 가격이 주어진다면 예를 들어서 사과 한 개에 500원이라면 그럼 너 사과 몇 개 수요할 거니? 사과 몇 개 수요할 생각이 있니? 이렇게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재화의 가격이 먼저 주어져야지만 그래? 그 재화가 한 개에 얼마야? 그러면 나 그거 몇 개 수요할래? 이렇게 수요량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의 크기는 가격이 결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가격이 전제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 재화가 한 개에 얼마라고 한다면 너 그거 몇 개 수요할 거야? 나 그러면 그거 3개 수요할 거야. 이런 식으로 가격이 주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주어진 가격 수준 하에서 수요자들이 자신들이 구매하고자 의도하는 생산물의 양이기 때문에 실제로 구입한 수량이다? 아니에요. 수요는 실제로 구입한 수량이 아니라 살 의사가 있는, 구입할 의사가 있는 생산물의 수량을 수요라고 합니다.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 사과가 하나에 500원이에요. 자, 사과가 하나에 500원이라고 한다면 너 일주일 동안 사과를 몇 개 수요할 의사가 있어. 너 몇 개까지 사과를 구입할 의사가 있어. 난 그러면은 사과가 한 개에 500원이라면 나는 일주일 동안 유량 개념이죠. 나는 일주일 동안 사과를 10개 구입할 의사가 있어 라고 하면 그 수요의 크기는 사과 10개가 되는 거예요. 개념 이해하시겠죠? 자, 3가지 포인트 정리합시다. 첫 번째, 수요는 유량 개념이라는 거. 두 번째, 가격 수준이 먼저 정해져 있어야 하지만 그 가격을 전제로 해서 수요량의 크기가 결정된다는 거. 다음에 세 번째, 실제로 구입한 수량이 아니라 구입할 의사가 있는 수량이고 우리 이것을 사후적 개념이 아니라 사전적 개념이라고 해요. 자, 구입한 이후가 아니라 너 몇 개 샀어가 아니라 우리 실제 구입 수량은 사후적 개념이라고 하는데 자, 이거는 구입할 의사가 있는 생산물의 양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전적 개념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자, 두 번째, 수요 함수 보겠습니다. 자, 어떤 재화의 수요와 그 수요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독립 변수들의 관계를 정리한 것을 수요 함수라고 하는데요. 자, 이러한 독립 변수들이 변화하는 경우에는 수요량 또는 수요의 크기가 변화하게 되겠죠. 자, 수요량과 수요는 다른데 이 양자의 구분은 뒤에 가서 말씀드릴 겁니다. 자, 일단은 제가 수요라는 표현과 수요량이라는 표현을 좀 섞어서 쓸 거예요. 자, 우리 그래서 이러한 독립 변수들이 변하는 경우에는 수요의 크기 또는 수요량의 크기가 변화하게 됩니다. 자, 우리 그랬을 때 여러 가지 독립 변수들을 다 있는데 이 여러 가지 독립 변수들을 다 분석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모형을 단순화한다고 했죠. 자,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독립 변수는 해당 재화의 가격이라고 했어요. 우리 그것을 x제의 가격을 보통 px로 표현을 합니다. 자, 우리 그래서
X제의 가격만 모형에 담아서 자, X제의 가격이 X제의 수요량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모형으로 설정했다라고 한다면 이 두 가지 경제 변수가 모형 안에 있는 내생 변수가 되겠죠. 자, 그러면 소비자의 소득이라거나 연관제의 가격, 자, 연관제의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우리가 지금 사과를 예를 들고 있다면 X제가 사과라고 한다면 딸기라든가 배라든가 또는 사과 주스라거나 이런 식으로 사과와 관련이 있는 다른 제와의 가격을 얘기합니다. 자, 연관제의 가격, 자, T는 예를 들어서 사과에 붙는 세금 등이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은 모형에 담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이런 것들은 외생 변수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수요 함수는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고, 수요 함수는 이 재화의 가격과 그 재화의 수요량의 관계를 정리한 것을 수요 함수라고 하고, 자, 이 모형에 담기지 못한 나머지 독립 변수들은 외생 변수라고 한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생 변수가 변화하는 경우에는 내생 변수의 값이 변화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수요 함수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수요 곡선을 그릴 건데,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이 수요 함수를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내면 우리 그것을 수요 곡선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수요 곡선은요. 자, 우리가 항상 그래프를 그릴 때는 좌표 축이 있는데 좌표 축은 가로축이 있고 세로축이 있습니다. 자, 우리 수요 함수는요. 세로축에 뭐가 온다? 해당 재화의 가격이 옵니다. 자, 가로축에는요. 수요량이 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수요 곡선은 가로축에 수요량이 오고 세로축에 해당 재화의 가격이 온다는 점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한번 볼게요. 자, 사과의 가격이 하나에 2,000원이라고 합니다. 자, 어떤 소비자에게 물어봅니다. 우리 지금 한 명의 개별 소비자를 전제로 얘기를 진행할 거예요. 자, 이 사람한테요 물어봐요. 저기 사과가 하나에 2,000원인데 사과가 하나에 2,000원이라면 사과를 몇 개 수요할 의사가 있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저는 그러면 사과를 2개를 수요할 의사가 있습니다. 라고 답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의 대답을 좌표 평면 위에 점으로 표시하면 요 점으로 표시할 수 있을 거예요. 사과가 하나에 2,000원이면 그러면 그 사람은 사과를 2개 수요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그 사람한테 다시 물어봅니다. 만약에 사과의 가격이 싸지면 사과의 가격이 2,000원이 아니라 1,000원으로 가격이 싸지게 되면 그러면 얼마 몇 개를 수요할 의사가 있습니까? 아, 그래요? 사과가 하나에 2,000원이 아니라 사과가 하나에 1,000원으로 사과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저는 그렇다면 그때는 사과를 5개 수요할 의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자, 그럼 이 사람은요. 사과가 하나에 2,000원이면 2개를 수요할 의사가 있고 사과가 하나에 1,000원이면 5개를 수요할 의사가 있거든요. 자,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무수히 많은 경우의 수를 다 물어볼 수가 있겠죠. 사과가 하나에 1,100원이면요. 사과가 하나에 1,200원이면요. 사과가 하나에 1,150원이면요. 사과가 하나에 3,000원이면요. 이런 식으로 무수히 많은 경우를 물어볼 수 있을까요? 네,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무수히 많은 점들이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그 무수히 많은 점들을 연결을 하게 되면 우리 이렇게 파란색 수요 곡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그래서 수요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도출되는 거냐면 앞에서 공부한 수요 함수를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낸 것이긴 한데 자, 그것의 직관적인 의미를 말씀드리면 각각의 가격 수준에서 각각의 재화의 가격 수준에서 소비자가 구입할 의사가 있는 수량을 연결하면 그러한 점들을 모으면 수요 곡선이 그려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 그랬을 때 수요 곡선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었는데 수요 곡선을 이렇게 그리고 나니까 우리가 두 가지 특징을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는 기울기를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수요 곡선은 우하향합니다. 딱 봐도 알 수가 있죠. 오른쪽으로 갈수록 아래쪽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우하향하는 기울기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우하향하는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사과가 비싸지면은 수요량은 감소합니다. 사과가 하나에 2,000원이에요. 그래요? 그러면 사과 2개만 구입할 의사가 있어요. 사과가 1,000원으로 싸지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사과를 5개 구입할 의사가 있어요. 자, 우리 소비자들은요. 일반적으로 재화의 가격이 싸지면 재화를 많이 구입하고요. 자, 재화의 가격이 비싸지면 재화의 구입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우리 그래서 수요의 크기, 수요량의 크기라고 하는 것도 재화의 가격이 비싸지면 덜 수요하고요. 자, 재화의 가격이 싸지게 되면은 그때에는 수요량이 증가하게 돼요. 자, 우리 이것을 가격과 수요량의
존재하는 역의 관계라고 합니다. 서로 반대 관계라는 거죠. 가격이 비싸지면 비싸질수록 수요량은 감소하게 되고 가격이 싸지게 되면은 수요량은 증가하게 되죠. 자, 우리가 백화점 명품관에 가면 핸드백 하나 살 때에도 정말 벌벌 떨면서 뭐 몇 주 몇 달 심사숙고하면서 구매하는데 우리가 다이소에 가면요, 뭐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이런 것들은 아주 쉽게 바구니에 담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소비자들은 재화의 가격이 비싸지면 구입 수량이 감소하게 되고 재화의 가격이 싸지면 구입 수량이 증가하는 일반적인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는데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의 기울기는 가격과 수요량 사이에 존재하는 역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여기까지 체크하시고요. 자, 이제 그런 다음에 수요 곡선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갈 건데요. 자, 우리가 수요 곡선이 원래 어떻게 그려진 것이냐면요. 자, 사과가 하나에 2,000원이라면 당신은 사과를 몇 개를 수요할 의사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었을 때, 자, 저는 그러면 사과를 2개 수요할 의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요 곡선이 그려진 거잖아요.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그려진 수요 곡선을 반대 방향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자, 이거를 반대 방향으로 해석할 때는, 자, 사과를 2개 수요할 때는 당신은 사과 1개당 얼마를 지불할 의사가 있습니까?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 요 수요 곡선에 의한다면, 자, 사과를 2개 수요할 때 당신은 사과 1개당 얼마를 지불할 의사가 있습니까? 2,000원을 지불할 의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그런데 소비자들은요, 재화를 구입할 때 가급적 비싸게 사고 싶어 합니까? 가급적 싸게 사고 싶어 합니까? 당연히 가급적 싸게 사고 싶어 하죠. 따라서 이 소비자가 사과를 2개 수요할 때, 자, 사과 1개당 2,000원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하는 것은 최대 2,000원까지 지불할 의사가 있다는 거지 최소 2,000원을 낼 의사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그래서 이 수요 곡선의 수직 높이가 지금 얼마죠? 2,000원이죠. 수직 높이가 2,000원인데, 자, 이 우리 수요 곡선의 수직 높이는 뭘 의미한다? 소비자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금액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왜 최대 금액인지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 그래서 소비자가 사과를 2개 수요할 때는 사과 1개당 최대 2,000원까지 지불할 의사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수요 곡선의 수직 높이는 특정한 수량의 재화를 특정한 수량을 수요할 때 그때 소비자가 그 재화의 가격으로 최대 얼마까지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 그 최대 금액을 보여준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데, 자,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 수요자는요, 사과 2개를 수요할 때 왜 사과 1개당 2,000원까지 지불할 의사가 있냐면 사과 1개가 나에게 2,000원만큼의 편익을 주기 때문에 2,000원까지는 지불할 의사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레스토랑을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레스토랑이 있는데 그 식당의 식사가 한 끼에 5만 원이라고 할게요. 자, 만약에 어떤 소비자가 그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 이 사람은 5만 원을 내면서 그 식당에 식사를 하는 이유는 그 식당의 식사가 한 끼가 나한테 5만 원 어치의 편익을 주기 때문에 5만 원을 지불하고 식사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 식당의 식사가 나한테 4만 원 어치의 편익만 준다면 소비자는 그 식당을 이용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불하는 건 5만 원인데 그 식당이 나에게 주는 편익은 4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면 만 원 손해이기 때문에 소비자는 그러한 거래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 식당을 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소비자가 5만 원을 내고 식당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식당의 식사가 그 사람에게 5만 원어치의 편익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식당을 이용하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냐면, 자, 이 수요자가 사과를 1개당 2,000원까지 지불할 의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과가 이 소비자에게 주는 편익의 크기가 2,000원어치는 되기 때문이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그래서 수요 곡선을 다른 이름으로 부를 수가 있는데, 자, 우리 그것을 한계 편익 곡선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수요 곡선의 다른 이름이에요. 수요 곡선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수요 곡선은 우리가 다른 말로 한계 편익 곡선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자, 이 둘은
동의어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편익이 무엇인지는 이미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효용이 있고 편익이 있다고 했는데 효용은 인간의 주관적인 만족감 그 자체를 얘기한다고 했죠. 자, 근데 이 상태로는 어떤 계산과 분석이 안 되기 때문에 이 효용의 크기를 화폐액으로 나타낸 것을 편익이라고 했는데, 자, 너 어저께 그 레스토랑 식사가 어땠어? 아주 맛있었어 라고 하면 이건 효용이에요. 자, 근데 이것을 편익으로 나타내면 그 식사는 5만 원어치의 가치가 있어. 그 식당은 5만 원 받을만 해. 이렇게 얘기하면 그 식당에서 얻은 효용의 크기를 5만 원이라는 편익으로 나타낸 거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자, 우리 그랬을 때 편익은 그런 것이고요. 자, 한계라고 하는 개념은 여러분들이 아직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래서 경제학이 처음부터 모든 걸 다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한계라는 개념을 아직은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뒤에 갔다 오시면 다시 보시면 그때는 더 이해가 쉬우실 텐데, 일단은 제가 당장 필요하니까 간단하게 핵심적인 아이디어만 말씀드리면, 한계라고 하는 것은요, 경제학에서 추가적인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쓸게요. 자, 한계라는 개념은 경제학에서 추가적인이라는 개념이고요. 자, 이거를 가장 직관적으로 쉽게 표현하면요, 이거는 한 개 더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우리 과자를 한 개 더 소비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소비자의 편익은 증가할까요? 네, 증가하겠죠. 자, 만약에 어떤 소비자가 자, 과자를 2개 먹었을 때 느낀 편익의 크기가 10이라고 합시다. 자, 과자를 2개 먹고 10만큼의 편익을 느끼고 있다고 할게요. 근데 과자를 3개로 1개 더 먹었습니다. 과자를 1개 더 먹으면 과자를 3개 먹은 게 되죠. 그랬더니 이 소비자의 편익이 14가 되었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세 번째 과자가 소비자에게 준 편익이 얼마죠? 4죠. 바로 우리 이 4를 한 개 편익이라고 해요. 바로 이 4를 플러스 4를 우리가 얘를 한 개 편익이라 한다, 이 얘기예요. 세 번째 과자의 한 개 편익은 4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과자를 2개 먹었던 상태에서 1개를 더 먹었더니 그것으로 인한 편익의 증가분이 4거든요. 우리 그래서 세 번째 과자의 한 개 편익은 4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 그래서 한 개 편익은요, 재화를 한 단위 더 소비할 때 그것으로 인한 소비자의 편익의 증가분을 한 개 편익 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수요 곡선을 보시면요, 현재 자, 여기 수요량이 2일 때 2,000이고 5일 때 1,000이죠. 자, 그러면요, 우리가 이것을 사과라고 하고, 자, 사과를 2개에서 5개로 3개를 더 먹었다라고 해볼게요. 자, 사과를 2개 먹은 상태에서 이제 3개를 더 먹을 겁니다. 사과를 3개를 더 먹으면 소비자의 편익은 증가할까요? 네, 증가할 거예요. 자, 얼마나 증가하냐면요, 수요 곡선의 하방 면적만큼 증가합니다. 자, 우리 그래서 이것으로 인한 소비자 편익의 증가분은요, 자, 이것을 그래프에서 표시를 하면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사과를 3개 더 소비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소비자의 편익은 수요 곡선의 하방 면적만큼 증가하게 돼요. 자, 우리 앞에서 기초경제 수학에서 이 개념 공부하셨을 겁니다. 자, 총이라는 개념이 있고 한계라는 개념이 있는데, 자, 총이라고 하는 것을 미분을 하게 되면 다른 말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게 되면 우리가 한계값을 구할 수 있다. 요거를 기초경제 수학 때 말씀을 드렸고요. 자, 반대로 한계값에서 총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 자, 이때는 적분을 하는 건데, 적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방 면적을 구하는 거다라고 했어요. 그냥 하방자만 쓸게요. 자, 우리 그래서 총값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한계값이 구해지고, 한계값의 하방 면적을 구하면 총값이 구해져요. 자, 우리 그래서 이 개념을 지금 편익에 집어넣으면요, 총 편익이 있겠죠. 총 편익이 있을 거고 한계 편익이 있을 건데, 자, 그러면요, 총 편익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한계 편익이 구해지겠죠. 반대로 한계 편익 곡선의 하방 면적을 구하면 총 편익이 구해지죠. 자, 지금 우리 요거 수요 곡선 뭐라고 했죠? 한계 편익 곡선이라고 했죠. 자, 이 한계 편익 곡선, 요거 한계 편익 곡선이니까 이 곡선의 하방 면적을 구하면 뭘 구할 수 있다? 그럼 이제 우린 여기서 총 편익을 구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자, 여기서의 총 편익은요, 사과를 2개 수요한 상태에서 5개 수요하는 걸로 3개를 더 소비하면 그것으로 인한 총 편익의 증가분을 이 파란색 하방 면적으로 구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 총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수학적으로 면적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면적. 자, 면적이고 면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시 쓸게요. 얘는 면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한계라는 개념은 선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 기초경제 수학 때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재화의 소비량을 저렇게 3개가 아니라 재화의 추가적인 소비량의 증가분을 좀 줄일 거예요. 3개는 너무 많으니까 재화의 추가적 소비량의 증가분을 줄일 겁니다. 자, 이렇게 줄일 거고 줄이면 자, 이렇게 재화의 소비량 증가분이 작아지게 되면 그것으로 인한 총 편익의 증가분도 점차 작아지게 되겠죠. 하방 면적도 작아지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재화의 추가적인 소비량을 줄여서 무한소만큼으로 줄일 거예요. 자, 무한소만큼 줄이면 결국에는 이 하방 면적이 없어지게 되고 하방 면적은 없어지고 바로 이 재화의 소비량 2개에서 선분만 남게 됩니다. 자, 여기 선분은 면적이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선분은 면적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로지 뭐만 있다? 수직 길이만 있게 돼요. 수직 길이만. 자, 그런데 우리가 하방 면적은 뭐였죠? 총편익이었죠. 총편익, 하방 면적은 총편익이었는데 자, 이 총편익을 아주 얇게 줄여서 무한소만큼으로 줄였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접선의 기울기를 구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에 남게 되는 이 하나의 선분은 뭐가 된다? 바로 이 선분의 길이는 한계 편익이 되는 거예요. 자, 사과를 2개 수요하는 순간 사과를 2개 수요하는 순간 소비자 편익의 변화율을 의미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헷갈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고 여러분들이 결국 챙겨 가셔야 될 개념이 뭐냐면 수요 곡선의 하방 면적이 뭘 의미한다? 수요 곡선의 하방 면적이 총 편익을 의미한다. 여러분들 이거 하나만 일단 정확하게 챙겨가 주세요. 자, 실질적으로 시험 문제에서는 수요 곡선의 하방 면적이 총 편익을 의미한다. 요게 중요한 거지. 자꾸 수험생분들께서 처음에 공부하실 때 선생님 요거는 이해를 하겠어요. 요거는 그런가 보다 하고 이해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줄였을 때 이 마지막 이 수요 곡선의 수직 선분, 요 선분의 의미가 잘 와닿지가 않아요. 자, 그거는 그냥 넘어가 주세요. 아시겠죠? 자, 저는 최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이게 좀 미분에 대한 개념이다 보니까 좀 어려울 수밖에 없어. 하지만 우리 시험 공부할 땐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자, 저 선분의 의미가 뭐냐를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수요 곡선의 하방 면적이 총 편익을 의미한다. 이것만 이해해 주세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 볼게요. 자, 우리 수요 곡선상의 수직 높이는 소비자가 어떠한 재화를 수요할 때 지불할 의사가 있는 최대 금액을 의미한다. 최대 금액 의미한다 말씀드렸고 자, 소비자가 사과를 2개 수요할 때 2,000원까지 지불할 의사가 있는 이유는 소비자가 사과의 수요에서 2,000원만큼의 편익의 크기를 느끼기 때문에 소비자는 사과에 2,000원까지 지불할 의사가 있다라고 했어요. 따라서 소비자가 지불할 의사가 있는 최대 금액은 소비자가 그 재화의 소비에서 느끼는 한계 편익의 크기와 일치하기 때문에 이 양자는 일치하기 때문에 수요 곡선은 다르게 얘기하면 한계 편익 곡선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 그런데 한계 곡선의 하방 면적은 총을 의미하기 때문에 한계 편익 곡선의 하방 면적은 총 편익을 의미한다. 이렇게만 일단 정리해 주시고 뒤에 내용을 자꾸 공부하다 보면 점차 이러한 개념들이 익숙해지면서 더 여러분들의 이해의 깊이가 깊어질 겁니다. 자, 일단은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에 교과서에 보시면은 보충 설명 나와 있습니다. 자, 교과서 32페이지 보시면요. 가장 마지막 줄에 가격과 수요량 사이에 성립하는 역의 관계를 수요의 법칙이라고 한다라고 했는데 자, 이러한 수요의 법칙의 예외 사례가 있는데 자, 수요의 법칙에 의하면 수요 곡선은 이렇게 우하향하게 그려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법칙의 예외라고 하면 반대이기 때문에 이 법칙의 예외라고 하면 수요 곡선이 이렇게 우상향하게 그려지게 됩니다. 자, 우리 어떠한 경우에 그럴 수가 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 이것을 베블렌 효과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과시 효과라고도 합니다. 자, 어떤 재화의 가격이 상승할 때 오히려 그 재화의 수요량이 증가하는 효과를 우리는
우리는 베블렌 효과라고 합니다. 자, 우리 일반적으로 수요의 법칙은요. 재화의 가격이 비싸지면 수요량이 감소하고 재화의 가격이 싸지면 수요량이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수요의 법칙인데 이렇게 과시효과 또는 베블렌 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사람들이 과시하기 위해서 소비하기 때문에 비싸지면 오히려 소비를 더 많이 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돼요. 자, 반대로 싸지게 되면은 과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요량이 오히려 감소하게 됩니다. 자, 우리 그래서 베블렌 효과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재화의 가격이 비싸지면 과시하기 위해서 더욱더 많은 양을 수요하게 되고 가격이 낮아지게 되면은 수요량이 오히려 감소하는 현상을 베블렌 효과라고 합니다. 자, 과시하려고 소비할 때는 이러한 일이 발생한다. 우리 옛날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 확인은 불가능한데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백화점이 있는데 자, 이 마네킹에다 이렇게 뭐 코트인가요? 뭐 가방인가요? 이렇게 해놨는데 그냥 코트라고 하죠. 자, 원래 이 코트가 30만 원짜리 코트였다 이 얘기예요. 이렇게 30만 원 해놓으니까 안 팔리더라 이 얘기예요. 그런데 자, 이 판매 직원이 실수로 0을 하나 더 찍었대요. 실수로 0을 하나 더 찍어서 300만 원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니까 불티난 듯 팔렸다라고 하는 그러한 웃지 못할 뭐 믿거나 말거나 얘기가 있는데 자, 왜 이러한 현상이 발생했느냐? 자, 이 코트에다가 30만 원 적어놓으니까 에이 이거 뭐 싼 거네 생각한다 이 얘기예요. 사고 싶지 않네. 그런데 코트 하나에 300만 원, 우와 이거 되게 명품인가 봐 라고 하면 사람들이 막 샀다 이 얘기예요. 자, 우리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면 이러한 일은 왜 발생하는 거죠? 바로 과시효과 때문에 그래요. 비싼 걸 내가 사서 남들한테 뽐내야지 이러한 과시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수요 곡선이 우상향하게 됩니다. 재화의 가격이 비싸지게 되면 오히려 수요량이 더 증가하게 돼요. 자, 우리 그래서 수요의 법칙의 예외 사례로서 베블렌 효과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외우실 수 있냐면 자, 우리 이 베블렌 효과를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자, 과시하려고 비싼 걸 더 많이 산다고 배가 불렀네. 이렇게 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배가 불렀구만. 그래서 비싸니까 더 많이 산다고 배가 불렀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굉장히 암기가 편하게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요 법칙의 예외 말씀드렸어요. 따라서 수요 법칙의 예외는 베블렌 효과 또는 과시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 수요 곡선이 우상향하게 그려질 수가 있고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뒤에 가서 공부할 건데 자, 기펜제라는 게 있어요. 기펜제. 자, 시험에서는 기펜제라고 표현되는 게 일반적인데 기푼제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나오면은 우리 기펜제 또는 기푼제라고 하는데 자, 우리 재화가 기펜제인 경우에도 수요 곡선이 우상향하게 그려져요. 자, 이거는 언제 공부할 거냐면 저 뒤에 가서 무차별 곡선 아마 그게 제 7장인가 할 겁니다. 7장 정도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6장이겠네요. 무차별 곡선 이론이니까 이렇게 해서 6장에서 자, 무차별 곡선 이론 6장에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요거는 뒤에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정리하면요. 수요 곡선이 우상향하게 그려지는 경우는 총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첫 번째, 베블렌 효과가 있을 때, 두 번째, 그 제외가 기펜제일 때 두 가지 경우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본격적인 경제학 내용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경제학 그래프의 특이한 점 한 번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거를 말씀드리지 않으면 계속해서 헷갈려 하시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 일반적인 수학 그래프는요. 수평축에 X가 오고 세로축에 Y가 와요. 우리 중학교 때 많이 봤었던 그러한 그래프입니다. 자, 이게 일반적인 수학 그래프예요. 자, 근데 우리 경제학 그래프는요. 수평축에 수요량이 온다고 했고 세로축에 재화의 가격이 온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그리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매우 심각한 차이점이 있어요. 자, 어떠한 차이점이 있냐면 우리가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그렸던 이러한 그래프는요. 함수식을 만약에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겠죠. y는 ax 플러스 b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함수식을 이렇게 표시할 때에는 x가 뭐죠? x가 독립변수예요. 그리고 y가 종속변수입니다. 그래서 종속변수가 이렇게 세로축에 오고 독립변수가 가로축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X값이 변함에 따라 Y값이 어떻게 변화하느냐 이러한 관계를 그래프로 옮겨 그린 거다 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경제학 그래프는요. 자, 가격이 독립변수죠. 가격이 독립변수예요. 수요량이
종속 변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하고 딱 이해가 되시죠? 자,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위치가 바뀌어 있다 이 얘기예요. 자, 일반적인 수학 그래프는 이렇게 그리는 게 원칙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학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요. 그래서 독립 변수가 세로축에 오고 종속 변수가 가로축에 온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그려지는 경우가 언제이냐면 가장 대표적으로 독립 변수로서 가격 변수가 올 때, 독립 변수로 가격 변수가 올 때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는 관행이 있어요. 옛날부터 이렇게 해오던 관행이 있습니다. 근데 이 관행이 수학적인 일반적인 약속과는 어긋나요. 그래서 우리한테 헷갈림을 유발합니다. 자, 우리 그래서 수요 곡선은요, 수요 함수는요, 우리가 이렇게 표시하게 되면은, 자, 지금 좌표축과는 일치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세로축은 가로축,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요거 잠깐 지울게요. 너무 헷갈리니까. 자, 이렇게. 자, 우리 그래서 함수식을 이렇게 쓰는 경우에는, 자, 세로축은 가로축 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하면은 수학적인 표현과 일치하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의미는 틀린 거야. 왜 의미가 틀렸냐면, 자, 우리 가격을 뭐라고 했죠? 가격이 독립변수거든요. 근데 우리 함수는요, 독립변수의 변화가 종속변수의 변화를 야기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 함수식을 이렇게 쓰는 게 의미상은 맞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그래서 좌표축에 부합하게 나타낸 함수식의 형태는 위의 거예요. 그런데 함수의 원래 의미에 부합하도록 독립변수의 변화가 종속변수의 변화를 야기한다. 이러한 의미에 충실한 건 요 아래 함수식입니다. 자, 우리 그랬을 때 요 두 가지를 여러분들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요거를요 수요함수라고 해요. 자, 요렇게 쓰는 걸 우리가 수요함수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원래 맞는 거예요. 이게 원래 독립변수가 변화하면 그것에 의해서 종속변수가 어떻게 되느냐 의미에 부합하기 때문에 원래 이게 FM 올바른 수요함수입니다. 그런데 자, 우리 수요 곡선의 좌표축이 세로축이 가격, 가로축이 수요량이다 보니까 이것에 맞게 수요함수식을 표현하다 보면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이것은 사실 함수의 의미에 맞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이것을 뭐라 하냐면 우리가 이것을 역수요함수라고 해요. 역수요함수.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수요함수는요, 요렇게도 표현되고, 요렇게도 표현돼요. 선생님, 문제에선 어떻게 나오나요? 문제에서는요, 이것으로도 출제가 되고, 이것으로도 출제가 돼요. 그래서 자, 이것으로 주어지면 이것으로 푸시면 되고 이것으로 주어지면 이것으로 푸시면 돼요. 또는 필요에 따라서 자, 이것으로 풀어야 되는데 이것으로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이것으로 이렇게 변환을 해줘야 됩니다. 식을 정리해서 P에 대한 식을 Q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아시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수요 함수를 두 가지 형태를 쓸 거다라는 것이에요. 자, 정리하면 일반적인 수학 그래프는 종속 변수가 세로축에 오고 독립 변수가 수평축에 온다. 그래서 함수식이 자, 종속 변수는 뭐뭐뭐 독립 변수 이렇게 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경제학 그래프는 자, 독립 변수가 여기 세로축에 오고 독립변수가 가격변수일 때는 독립변수가 세로축에 오고 자, 종속변수인 수요량이 이렇게 수평축에 온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자, 이것을 이 그래프의 수평축에 맞게 그래프의 좌표축에 맞게 함수식을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자, 근데 요거는 사실 의미에는 어긋난 거다. 우리 이것을 역수요함수라고 한다. 수요함수가 P에 대해서 정리되어 있었을 때 우리 그것을 역수요함수라고 하고 자, 원래 수요함수의 본래적 의미에 부합하는 건 Q에 대해서 정리되어 있는 함수식이 원래 의미에 부합한다. 우리 그래서 얘를 수요함수라고 하고 얘를 역수요함수라고 한다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우리 이러한 수요 곡선이나 공급 곡선은 좌표축이 일반적인 수학 그래프와 달리 뒤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이하에서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헷갈리는 문제점을 야기하는데 그때마다 왜 그런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일단은 우리 경제학 그래프는 좌표축이 다르게 그려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수험 공부가 더 힘들어진다. 우리 앞서서 경제학을 연구했던 연구자분들이 원망스러워지는 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개별 수요 곡선이 있고 시장 수요 곡선이 있어요. 자, 실제로 우리 사회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분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대표적으로 수요자가 2명이 있다라고 할게요. 어떤 경제
경제 사회에 수요자는 총 2명만 있다고 할게요. 자, 개인 A가 있고 개인 B가 있는데 개인 A의 수요 곡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개인 B의 수요 곡선은 이렇게 주어져 있다라고 할게요. 자, 사과가 하나에 2,000원일 때 개인 A는요, 사과를 2개 수요할 의사가 있대요. 자, B한테 물어보니까요, B는요, 사과가 하나에 2,000원이면 자기는 사과를 3개를 수요할 의사가 있대요. 자, 그러면요, 자, 우리 경제 사회에 수요자는 A와 B 딱 2명뿐이기 때문에 사과가 하나에 2,000원이면 우리 사회 전체적인 사과의 수요량은 몇 개일까요? 자, 쟤는 2개, 얘는 3개. 결국 우리 사회 전체의 수요량은 5개가 되겠죠. 사과가 하나에 2,000원일 때에는 그때는 우리 사회 전체의 사과의 수요량은 5개가 될 겁니다. 만약에 사과가 하나에 1,000원이래요. 자, A는 몇 개 살 거야? 물어보니까 A는 사과가 하나에 1,000원이면 난 그때 5개 살 거야. B 너는 몇 개 살 거야? 사과가 하나에 1,000원이면 난 그때 7개 살 거야. 자, 따라서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는 사과가 하나에 1,000원일 때 사과에 대한 수요량은 12개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 이것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한 개인의 사과의 수요량을 소문자 Q를 써서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대문자 Q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한 개인은 소문자를 쓰고 사회 전체는 대문자를 쓰는 관행이 있어요. 자, 이게 뭐죠? 개인 A의 수요량 플러스 자, 두 번째 자, 개인 B의 수요량 이렇게 2개가 있겠죠. 그러면 개인 A의 사과 수요량과 개인 B의 사과 수요량을 합치면 시장 전체의 수요량이 나오겠죠. 자, 그럼 이제 요 둘을 합치면 시장 전체의 수요량이 나오게 돼요. 여기서 하첨자 M은요, 시장 전체 마켓의 이니셜 M이 온 겁니다. 자, 이렇게 하첨자 M이 오면 시장 전체를 의미해요. 자, 우리 그래서 시장 전체의 수요량은 자, 개인 A의 수요의 크기와 수요량의 크기와 개인 B의 수요량의 크기를 합치면 시장 전체의 수요량의 크기가 구해진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이것을 시그마로 정리를 해주면 자, 시장 전체의 수요량은 시그마 스몰 q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자, 결국 어떤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냐면 시장 전체의 수요량의 크기는 개별 수요량을 합해서 구한다라는 것이고요. 자, 이것은요, 그래프를 수평으로 합한다라는 개념이에요. 수평으로 이렇게 옆으로 더한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해진 시장 전체의 수요 곡선은 우리 이것을 시장 전체의 수요 곡선이라고 하는데 시장 전체의 수요 곡선은 개별 수요자의 수요 곡선보다 기울기가 더 완만하게 그려집니다. 왜 기울기가 더 완만하게 그려지냐면 같은 재화의 가격에 대해서 더욱더 큰 수요량이 대응되기 때문에 기울기가 더 완만하게 그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프 보시면 이해를 하실 거고요. 자, 우리가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어요. 제가 이 소문자 쓰는 걸 좀 어려워해서 그냥 이렇게 QA 플러스 QB는 QM이다.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표시하나 이렇게 표시하나 다 같은 의미이고 결국 문제만 정확하게 풀리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시장 전체 수요 곡선이 어떻게 도출되는지까지 살펴봤습니다.